네, 지금부터 2023학년도 벌써 이제 수능이 끝났기 때문에 예비 고3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수능 국어 영역에 이제 고득점을 맞을 수 있을까 그 방향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이름은 윤강희고요. 지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네 가지로 뭐 많은 시간이 할애된 건 아니니까 2022학년도 올해 수능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도대체 왜 이렇게 수능 애들이 어렵다고 말이 나왔는지에 대한 이유들을 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럼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가.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그러면 너는 어떻게 가르칠 건데 고득점을 낼 수 있느냐. 이 네 가지로 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올해 수능에 그 아이들이 가장 놀랬던 지점은 사실 놀란 것도 아닌데 선택 과목 첫 수능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선택 과목 첫 수능이라는 얘기는 이미 벌써 예시문항으로 다 이미 공지가 된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특히 이제 N수생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N수생 애들 중에서는 선택 과목의 첫 수능에 적응하지 못한 친구들이 되게 많았을 거라고 보고, 또 현역 친구들은 고3 친구들은 코로나가 워낙 강했던 세대이기 때문에 이 교육과정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수능 현황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간단한데요. 수학은 전체 아이들이 보지 않아요. 근데 국어는 전체 아이들이 보는 유일한 교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만 보고 국어를 포기하는 애가 없기 때문에 거의 국어는 전체 인원이 몇 명인지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6구 수능으로 가는데 지금 이 데이터가 지금 틀렸는데 이게 전체 데이터인데 34만 명, 여기가 한 32만 명, 여기가 36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현재 재학생 아이들이 한 36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하신 게 뭐냐면 N수생의 숫자를 아셔야 되거든요. 물론 뭐 아이들을 큰애를 보내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놀라운 일이죠. 사실 6평 때는 한 5만 7천 명이 들어왔다가 9평 때는 7만 6천 명, 그리고 실제 수능에서는 14만 9천 명이라는 숫자가 들어온다는 건 이건 기본적으로 예비고3 엄마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지점이거든요. 왜냐하면 재학생이라는 거는 바뀔 수 없는 숫자인데 N수생이라는 거는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휴학하고 또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게 특이한 게 아니라 이 수능에 14만 명 정도 들어오는 일은 근 10년간 매일 있었던 일이에요. 왜 매일 있었냐면 N수생이 들어와서 수능을 다시 보겠다고 하는 아이들은 6, 7등급 애들이 아닙니다. 대부분 3, 4등급 근처에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다시 한 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숫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얘네들은 늘 고정되어 있는데 그 10년 동안 계속 재학생의 수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지금 이게 올해 응시 인원이지만 지금 뚜껑 열었을 때 결시율이 10%가 넘었다고 생각하면 여기서 빠져나가지 않고 여기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거죠. 그러면 숫자 자체가 굉장히 N수생이랑 재수생, 고3이랑 거의 비슷한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도 좀 감을 잡는 데 도움이 되실 텐데 그냥 1등급 안에 들려면 18,000등 정도 해야 되고 2등급 안에 들려면 약 5만 등 안에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 올해 수능에 왜 이렇게 애들이 어렵다고 말을 하느냐. 그 이유는 간단해요. 부모님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9평이 너무 쉬워서예요. 9평이 너무 쉬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할 때 원점수에 굉장히 민감하지 않게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90점만 넘으면 공부를 잘한다. 이런 착각들은 초등학교 때 생각인데 수능은 원점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6평 때 컷은 132고 9평 때 컷은 123입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이 정도는 다 아시잖아요. 내신 때도 등급을 따니까. 근데 1등급이 5.56%라는 거는 변별에 실패한 거거든요. 1등급은 4%여야 합니다. 그럼 굉장히 많은 숫자가 지금 1등급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1등급도 아닌 애가. 근데 더 황당한 건 실제 9평의 2등급 컷은 1등급 컷이 6평의 1등급 컷도 안 될 정도로 쉬웠어요. 1등급 컷이 98.96점이었으니까. 95를 맞아도 자기가 아까 95를 맞아도 4등급밖에 안 되는데 자기가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애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올해 수능에 이제 애들이 당황을 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겁니다. 자, 그럼 가장 궁금한 오늘 뭐 선택 과목의 첫 해라고 했으니
화적이랑 엄매 선택은 그럼 어떻게 됐나 궁금하시잖아요. 뭐 대충 보시면 아시겠지만 7대 3입니다. 6편 끝나고 많이 엄매로 갈 것 같았지만 갔다고 해도 유의미한 숫자로 가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7대 3이에요. 자, 그러면 이 정도 현황을 보시면 이제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이 수능은 표준 점수와 선택 과목에 있는 수능이잖아요. 그러니까 공통 과목의 34문항과 선택 과목의 11문항으로 문제를 나오는 건데 아시다시피 같은 원점수를 가지고 있더라도 표준 점수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이들이 또 혼돈이 오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같은 점수대도 완전 등급컷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공통 점수, 과목 점수를 활용한 선택 과목 점수 조정 절차를 거친 표준 점수를 사용하고 학습 내용이나 분량이 많은 과목에 대한 보상을 주기 위한 방안입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올해 이 수능이 되게 신기한 수능이 아니라 1999년에서 2004년도 수능에는 탐구에 적용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어려웠다고 말하는 2005년하고 2011년 수능의 수리가에 이미 적용을 해서 이미 심의를 끝낸 상황입니다. 이 당시에 수리가 학생들은 확률과 통계, 미분과 적분, 그리고 이상 이렇게 3과목을 선택하는 시대였고요. 그 당시에 수학 만점자는 보통 25명에서 55명밖에 나오지 않는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특이한 수능이 아니라 이미 예전에 해봤던 거죠. 그러면서 선택 과목을 하게 한 이유가 그럼 뭘까? 뭐 이런 얘기까지 제가 여기서 얘기할 필요는 없죠. 쉽게 말하면 교육과정의 개념을 줄이기 위한 겁니다. 이 1호 개정 교육과정이 도대체 뭐냐면 이 정부가 들어오면서 교과서의 개념을 줄여라. 아이들의 학습 부담을 줄여라. 라는 거기 때문에 1호 개정 교육과정이 들어오면서 교과 개념의 15%에서 20%를 삭제합니다. 오늘 수학 선생님이 오셔서 어떤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수학은 거의 어떤 상태냐면 너무나 많은 난도질로 문제가 낼 데가 없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수학이 너무 지금 가르칠 곳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많이 개정이 됐거든요. 그러면 국어도 똑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영구 개정 교육과정과 1호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미 교과과정 개념 자체가 엄청 없어요. 근데 없는데 없다 보니까 그 없는 걸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없는 걸 가지고 그럼 1호 개정 교육과정을 왜 그렇게 바꿨어? 이제 요 지점이거든요. 의사소통 능력과 창의적 사고력 때문에 바꿨어요. 근데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 제가 교사 출신이라서 그런지 잘 부모님들이 와닿지 못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수능적으로 말씀드리면 창의적 사고력이라는 말은 융복합으로 생각하는 모니까를 없애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요 아이들이 자유학기제 출신입니다. 이 자유학기제 출신 아이들이 바로 이 교육과정 세대들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뭔가 탐구하고 적용하고 활용하게 만드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수능으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옛날엔 글을 읽고 문제를 푼다라고 했다면 글을 읽고 조건을 보고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 머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15 개정교육과정의 강화는 융복합 창의적 문제 해결이 너무 강력한 거예요. 이걸 아이들한테 조금 이해하기 편하게 내가 말을 하면 3점짜리를 못 푼답니다. 3점짜리가 그냥 다 창의적 문제 해결력으로 돼 있어요. 그냥 어른들이 소위 말하는 딥 띵킹, 크리에이티브 띵킹인 거죠.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머리를 써서 이걸 문제를 해결할까 이렇게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수능이 사실 어렵다라기보다 아이들이 그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접근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융복합이라는 말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 나름대로 할 말 있지만 그냥 수능을 치는 아이들한테는 문과 이과라는 개념이 없어졌다. 제가 되게 화가 나는 게 야 교차 지원해 이런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지금 그런 개념조차가 없어요. 제일 웃긴 건 이제는 물리투, 화투 지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생륜하고 지구가 원 이렇게 해도 되는 시대인데 그리고 네가 확통, 미적 이게 결정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 지도하는 애 중에 하나도 문과인데 미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아예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문이과라고 생각하는 건 상당히 위험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불리가 아이들한테는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게 1호 개정 교육과정의 가장 특징입니다. 그 다음 1호 개정 교육과정의 두 번째 특징이 바로 매체 언어인데요. 제가 매체를 말씀 안 드려도 대충 수능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매체는 이 모든 것들이 매체인데 언어와 매체와 화법과 뭐잖아요. 이제 작문의 선택에 대한 이유가 될 거 아니에요.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수능 출제의 교과서의 범위는 이렇게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 사용 기능 영역,
어학 영역, 그리고 문학 영역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중에 문학 영역은 공통교과입니다. 17문항. 그 다음 독서 문항이 공통교과예요. 그리고 화법과 작문은 선택교과고요. 그리고 언어와 매체는 선택교과입니다. 뭐 알고 계시다시피 화작과 언매 중에 뭘 선택할지 아이가 되게 고민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거를 그냥 영역, 우리가 출제 영역으로 말을 하면 언어 사용 기능, 어학 영역, 문학 영역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언어 사용이라고 제가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뭐 제가 말을 만든 게 아니라 이건 유즈의 기능이에요. 유즈는 많이 사용한 놈이 탑입니다. 많이 사용해야 능력이 신장이 되지 글을 안 읽은 아이가 갑자기 신장될 수는 없어요. 사실은. 사용이라는 말이 유즈거든요. 말하고 듣고 쓰고를 많이 해봐야 강해지지 갑자기 한 번도 글을 안 썼던 애가 똑똑하다고 쓰기는 어렵죠. 근데 제가 여기서 조금 단언코 자신을 하는 건 그렇다고 머리가 과연 좋아야 되는가? 이 지점하고는 사실 저는 별개라고 생각해요. 유즈라는 거는 그만큼의 연습량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신상인, 언매가 신상 아닙니까? 신상? 뉴 어라이벌. 1호 개정교육과정에 나온 교과서,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던, 수능 30년 동안 없었던 교과서인데 언어와 매체, 제가 교과서적 문법이라고 제가 말을 해놨잖아요. 그러면 언어와 매체는 교과서에 문법은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럼 4분의 3은 매체가 들어있는데 제가 일부러 여기 안 썼는데 사실 결국은 이 모든 걸 다 포괄하는 말은 언어거든요. 그래서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너무 연식이 있나요? 예전에 언어 영역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국어 영역으로 말이 바뀝니다. 언어 영역에서 국어 영역으로 말이 바뀔 때 이제 왜 그걸 바꿨냐면 그 당시에 이게 수능의 언어 영역은 엄마 아빠의 시험이다. 지능에 비례한다는 얘기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국어 교과에서도 굉장히 이거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고도 잘 나온 애가 너무 많고 문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그러면 우리가 가르쳐서 해보자 라고 시작한 게 국어 영역이에요. 지금 이름은 여전히 국어 영역이지만 얘가 교과서에 뭐 했다는 건, 들어왔다는 건 언어력에 뛰어난 애들은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어는 마더텅이에요. 제가 외국어 선생님도 많이 했지만 바이링구얼인 애들이 쫓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한국말로 뭔가를 생각을 해야지 한국말로도 생각을 못하고 영어로도 생각을 못하고 막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이게 되게 힘든 작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지금 애들이 그래서 저런 말이 왜 나오는가? 이제 왜 이렇게 애들이 수능이 어렵다는 말이 나오는 거에 대한 이유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럼 어떻게 우리는 고득점을 맞을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해일 수도 있고 해결책일 수도 있거든요. 많이 궁금해하는 거를 제가 학생들도 많이 질문을 하기도 하고 지네들끼리도 많이 떠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과연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 애들한테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맞지 않는 말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만약에 아이들을 가르친다면 고3 1월 달부터 가르치죠.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10달 동안 많이 만나봤자 40번도 못 만나요. 그럼 40번을 만나는 동안 제가 책을 많이 읽혀주면 좋지만 그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들은 다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다 틀린 말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수능을 준비하는 10개월 동안 아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땐 되게 위험하다는 거죠. 우선 첫 번째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문제를 많이 푼다.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국어는 정말 양보다 질입니다. 왜냐면 공부 안 하고도 점수 나온 애들이 너무 많아요. 애들이 여기서 너무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부를 해서도 쫓아가야 되죠. 당연하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올해 경제가 나왔어요. 그럼 내년에 법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1년 동안 법이 나올 거 아니까 모든 법을 공부하나요? 그럼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수학도 해야 되고 과탐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법을 공부할 수도 없어요. 그 다음 더 황당한 거 고등학교 3학년 수준 아이에게 법 문제를 갖다 주면 얘는 이게 공인중개사 문제인지 행정고시 문제인지 국어 공무원 시험인지 5급 행시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법인가 보다라고 그 막연한 데서 어떻게 과연 공부를 하겠어요. 문제를 많이 푼다는 건 생각보다 방향을 모르는 애들이 위험한 일입니다. 방향이 잡힌 아이들이 그 다음 연습을 하는 거지 그냥 달리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국어가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세상에 양이 많잖아요. 리미트 무한대와 같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을 많이 읽는다. 사실
이게 매우 베스트죠. 근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학교 선생님이었고 아시다시피 생기부에 독서 기록란이 있잖아요. 뭐 인문사회 책 기록하는 란이 있어서 막 하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학교에 있었을 때 수행평가로 뭐 독후감을 쓰라고 하다가 얼마나 많은 지도를 해봤겠어요. 자, 600명 정도 전교생이 있다고 하면 실제 책 읽는 애가 몇 명 있을까요? 제 앞에서 가짜로 책을 읽고 와서 읽었다고 뻥을 치면 제가 그걸 모르겠어요. 아는데도 다 수행평가 A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네들끼리 다 베끼고 그걸 왜 모르겠냐는 거예요. 세상에 무슨 제레미 레피킨의 뭐 엔트로피 이런 책을 읽은 수준이 언어형이 그따위로 나올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제가 애들한테 뭐라고 해요? 만화책이라도 읽었으면 좋겠어요. 요새 애들은 만화도 못 본단 말이에요. 웹툰을 보는 방식과 만화를 보는 방식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넘어갔네요. 실제로 책을 많이 읽는 건 정말 맞는 말이지만 제가 고3에서 1년 동안 가르칠 때 지도할 수 없는 방향이에요. 그럼 이런 아이들은 과연 몇이 있을까? 있겠죠. 제가 여태까지 대치동에서 많은 강의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한 3명? 올해 1명 들어왔네요. 작년에 하나? 흔찮아요. 이런 애들은 그냥 국어 공부 안 해도 그냥 고정 1입니다. 왜냐면 글을 너무 많이 읽고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게 겁이 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럼 대부분 아이들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특히 이공계 애들은 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왜냐면 그 시간에 수학을 너무 사랑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한테 제가 이거를 강조해서 말할 수는 없죠. 그럼 세 번째, 비문학 배경 지식을 쌓는다. 참 이것도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올해 경제지문이 나왔는데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부모님들은 보시면 너무 많은 것이 저는 그걸 읽으면서 브레튼 우드 체제를 읽으면서 레이건 대통령도 생각이 나고 뭐 플라자비도 생각이 나고 일본의 잃어버린 30년도 생각이 나고 저는 일본의 엔화 폭등, 부동산, 비트코인 별 생각이 다 나요. 왜? 제가 나이가 많고 경제 지식이 많으니까. 무슨 얘기냐면 글은 자기 수준대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 드릴까요? 기생충 영화가 좋다고 해서 10번 봤다고 해서 봉준호의 사고관을 다 쫓아갈 수 없는 것처럼 아이들이 착각하는 게 기출문제를 10번 봤는데 왜 저는 점수가 안 오를까요? 그 자기가 아는 수준밖에 못 보는 거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비문학 배경 지식을 쌓는다는 그럼 제가 그런 지식을 애들한테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한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 많은 경제 지식을 거기다 애들한테 쏟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걔는 글을 읽으면 풀 수 있어요. 그러나 지식을 쌓는 건 좋을 수 있죠. 근데 그 지식이 어설프면 선입견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똑같은 의미로 문학 작품에 대한 지식을 쌓는다에 대한 것도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무슨 이렇게 시나 뭐 이런 거 써머리 같은 걸 막 이렇게 막 외워서 갖고 다니잖아요. 내신을 그렇게 많이 공부를 했다 보니까. 근데 제일 황당한 건 시도 애들이 줄거리를 외워서 푸는 거예요. 시에는 줄거리가 없지 않을까요? 어머님들이 생각해 봤을 때. 시는 정서의 문학이지 줄거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애들은 시도 줄거리를 외워서 풀 정도로 지금 아이들은 자기가 글을 읽는 게 아니라 남이 정리해 준 걸 읽는 수준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내신과 수능의 점수 격차가 심한 아이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문학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게 있으면 다 좋겠지만 이런 것들이 다 맞는 방법은 아니다. 마지막 5번째, 엄매가 화작보다 어렵다. 자, 엄매가 70%를 선택했고 화작이 30%인 건 아이들이 얘가 조금 더 정수가 잘 나올 거라는 어떤 유불리를 기도해서 한 거잖아요. 근데 올해 아시다시피 유불리는 모두 다 무너졌어요. 아이들이 착각하는 게 유불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엄매가 뭐 어렵냐 쉽자를 떠나서 이런 거죠. 화작 같은 경우는 독해력이 뛰어난 친구들은 공부를 안 해도 문제를 그냥 풀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그냥 자칫 독해력이 안 되는 애가 풀다가 화작의 가장 큰 특징은 반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가장 조심하셔야 되는 거, 엄마 나는 화작을 10분이면 풀 수 있어. 다 틀릴 거면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화작을 10분이면 풀 수 있다는 건 매우 독해력이 뛰어나야지 가능한 거지 10분만 풀고 6개 틀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도 엄청 많을 거예요. 올해 수능 애들 화작 애들이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엄매를 선택한 애들이 뭐냐면 자기가 독해력이 안 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라도 공부해서 장치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문법이라는 건 뭔가 지식이 있으니까 내가 헛생각할 때 장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과 애들이 엄매를 많이 선택하는 추세가 맞습니다. 이과 공부 잘하는 애들이 공부를 잘해서 엄매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국어 능력이 떨어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노력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가르쳤을 때 이과 애들이 점수가 잘 나오는 이유가 이과 애들이 노력형 애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엄매를 간다는 게 뛰어나서 가는 게 아니라 실수가 조금 더 뭐해질 수 있다. 적을 수 있다. 그런데 겉으로 봤을 때는 엄매가 어려워 보이고 학습량이 많아 보이긴 하죠. 그러니까 또 국어 능력이 뛰어난 애들은 그냥 화작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화작을 해도 거의 다 맞을 수 있는 아이들은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이거는 저는 완벽하게 본인의 국어에 대한 본인의 능력에 따른 소신이어야지 뭐를 하면 유리하고 뭐를 하면 불리하다가 절대로 아니다. 그러면 국어 영역의 정말 비밀은 뭐냐? 사실 비밀은 정말 별게 아니긴 한데 이 얘기를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읽기예요. 지금 아이들은 거의 리딩이 거의 안 됩니다. 올해 수능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애들은 눈으로 문제를 풀어요. 읽어보고 판단하지 않고 눈으로 어려우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미 눈으로 어려운 아이들의 특징은 제 눈엔 문맹에 가까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머님들이 수포자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시는데 국포자라는 말이 없잖아요. 근데 이미 국포자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글을 읽고 생각을 못한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제가 꼭 얘기해 주고 싶은 건데 뭐 보기를 먼저 봐라. 발췌독을 해라. 선지를 보고 풀어라. 이런 테크닉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테크닉이 통하는 아이들은 글을 못 읽는 아이들이에요. 글을 못 읽으니까 그런 것을 하는 거지 지금 우리의 읽기는 그 짧은 질문 안에서 생각을 해서 유기적으로 생각을 해내는 건데 애들이 글을 읽지 못하니까 낱개를 보는 거예요. 단어 하나를 보고 사실 또 이것도 착각이에요. 아이들이 이제 이과 애들도 많은 착각을 하는데 국어 교육과 국어 국문은 너무 달라요. 그렇게 말하면 영어 영문과 영어 교육도 너무 다르죠. 그런데 애들은 그걸 무슨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 수능엔 문학이 출제되지 않아요. 국어 국문학과의 문학이 절대로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뭐 김소월의 한 이렇게 내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문학은 읽기의 자료일 뿐이죠. 그럼 수능이 원하는 건 뭐냐? 사고력이고 다른 말로 하면 논리고 다른 말로 하면 로직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로직이 뛰어나냐가 아니라 의사소통이 가능하냐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왜 의사소통이 중요하냐면 지금은 협업과 소통이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뭔가 통해야 돼요. 근데 제가 공부 잘하는 애들을 만났을 때 요새 아이들이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 애들이 많아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걸 옳다라고 믿고 있는 애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설픈 애들 중에. 그래서 자꾸 자기가 생각이 맞기 때문에 이게 틀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안 되면 대학에 논술도 안 되고 구술도 안 되고 면접도 안 되거든요. 이 아이가 얼마나 내 말귀를 알아듣고 소통할 수 있는가 이거거든요. 근데 국어를 교수님이 써주는 글조차 읽지 않고 내가 예전에 풀었던 관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내신에 또 치중했던 애들이 이런 짓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순간 읽을 자신이 없으니까 결국은 읽기를 키우는 거다. 근데 예전에는 제가 독해력을 되게 강조했었거든요. 독해력이라는 건 정말 좀 이렇게 책을 이렇게 좀 읽는 그런 능력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것도 마음을 포기했어요. 왜냐면 책을 한 권을 읽을 수 있는 애가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정말. 제가 정말 대학에 가서 교수가 이제 해야 할까 말까? 아마 대학도 못할걸요, 지금. 못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지금은 제가 어느 정도까지 왔냐면 문장 하나를 좀 제대로 읽었으면 좋겠다. 애들이 문장도 못 읽어요. 가끔 난독증 같이 단어로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올해 수능 본 아이들이 있으시거나 모르겠어요. 해결, 변제법, 어떡하지? 브레터루즈 이렇게 애들은 단어로 말하지 그 지문의 주제가 뭐였는지 말을 설명하지 못해요. 문장으로 설명해내지 못해요. 단어로만 말해요. 해결 어렸을 때 이런 거잖아요. 엄마 맘마 하면 밥 달라는 건가 보다 이렇게 내가 다 해줘야 되는 정도니 지금 아이들은 문장 하나를 제대로 읽지 못해요.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수능이 왜 어렵냐면 지문이 쉬운데 문제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애들이 지문을 보고 저도 애들한테 말을 배우는 거잖아요. 작년부터 애들이 의문사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과정이 바뀌었잖아요. 작년부터. 작년엔 형태는 옛날이지만 1호 개정 교육과정 첫 세대예요. 올해가 두 번째 세대고요. 근데 애들이 의문사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봤을 때 4등급밖에 실력이 안 되는 애인데 자기가 만점을 받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수학에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아니 수학의 4등급이 자기가 수학 만점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나요? 이건 뭔가 왜냐면 수학 4는 이미 수포자거든요. 국어사도 이미 제가 구포자예요. 이미. 그런데도 자기가 잘한다고 착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게 틀렸을 거라고 예상도 못했다고 막 저한테 막 와서 흥분을 하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애들 때문에 제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걸 어떻게 잡아주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걸 어떻게 잡아주지? 그래서 제가 올해 이과 아이들을 가르치고 공부 잘하는 애들 중에 그런 애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많이 이 아이들과 머리를 맞춰서 제가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이제 물리예요. 그럼 이제 패러데이 제2법칙이 나와요. 그럼 이제 글을 잘 못 읽어도 이 문제가 패러데이 제2법칙이야? 그 문제를 풀어서 맞추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글을 읽었어요. 근데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읽어보니까 순자 문제네? 그럼 성악설이겠지. 애들이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근데 국어는 그게 안 되는 게 읽었는데 잘못 읽으면 그 정보가 자기가 아는 수준을 넘어서잖아요. 올해는 경제도 나왔고 만약에 내년에 우리가 올해 재수없으면 반도체가 나왔었으면 어떡 할 뻔했어요? 그러면 그 정보를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더 황당한 건 뭐냐면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읽을 때. 그러니까 읽는 로직에서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끝났기 때문에 나는 신나게 읽고 풀고 왔는데 왜 틀렸다는 거지? 그러고 보면 아이들은 조건을 안 읽었거나 뭘 빼놓고 읽었다거나 요새 제가 제일 많이 가르치는 건 영어랑 똑같아요. 주어부하고 수어부의 짝을 보거나 아이들이 그런 지점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가장 걱정인데 이걸 잡아줘야 되는 지점이죠. 그래서 국어는 읽기 능력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고 사실 국어를 1교시에 애들이 보지 말자고 막 말하는 애들 되게 많잖아요. 힘들어가지고 8시 40분부터 보니까. 근데 읽기 능력이 돼야 다른 과목을 뭐 할 수 있으니까 풀 수 있기 때문에 항상 1교시에 보는 건데 이 기본적인 문해력을 갖추는 것이 지금 너무 중요하다. 이게 사실 가장 고득점의 시크릿이다. 그리고 이거는 10개월 동안 정도에 기본적으로 할 수 있다. A급 독해력은 아니더라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르칠까? 그냥 간단하게. 시간이 끝났나요? 네? 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의 읽기를 강조를 하면서 수능의 유형이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보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기본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게 이제 교육과정 개념이거든요. 아이들이 제일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육과정 개념을 몰라서 이 국어가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수업을 한다. 제일 중요한 설명을 제일 빠르게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나중에 뭐 시간이 있거나. 그래서 국어는 어떻게 읽기를 연습시키고 훈련시키는 과정이다. 라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